네, 저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트래픽과 오토 스케일링 다이나믹 컨트롤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환수라고 합니다. 소개를 잠깐 드리면 STC 랩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저희는 흔히 많이들 보시는 KTX 예매 아니면 티켓 예매 아니면 수강 신청 등 거기서 보시는 대기번호 솔루션, 버추얼 웨이팅룸 솔루션을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에서 기술자문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트래픽과 리소스 조절의 목표, 그리고 AWS 안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대응하는지, 그리고 실제 트래픽과 스케일링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저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이 주제를 시작을 하였는데요. 5년 전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길거리에서 보는 그 노란색 전동 킥보드 사업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다양한 대규모의 트래픽들을 받아내면서 이제 그때 한창 AWS의 이제 인프라에 심취해 있었는데 ECS 기반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RDS,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드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사용자들이 급하게 많이 들어오는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의 생각대로 오토스케일링이 작동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왜 그때 이제 한창 AWS에 심취해 있었을 때니까 AWS 알아서 다 해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알아서 다 트래픽 다 받아주고 알아서 다 확장시켜주고 빨리빨리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막상 문제들을 많이 마주하다 보니 무조건 이게 다 만능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고요. 또한 저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엔터프라이즈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보통 이제 IAC,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와 같이 인프라를 자동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옵저버빌리티, 프로미테우스나 다양한 이제 상용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모니터링도 자동화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막상 비즈니스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사람이 개입해서 이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오토스케일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더 잘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우리가 자동화해서 더 편하게 쉴 수 있을까? 우리 인프라가 왜 24/7으로 항상 온콜을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할 때 가장 이제 수학을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수학에서 인풋, 트래픽과 같은 우리가 이제 사용자들이 리퀘스트가 많이 올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함수가 되겠죠.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결국 Y 값은 시스템 장애를 최소화하고 아예 안 나올 수 없으니까, 그리고 고객 경험을 최대한 증가시키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많은 이제 클라우드 비용을 줄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최대한 이제 그러니까 최적화하고 이런 Y 값들을 원하게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Y 값들이 결국엔 SLO라고 하는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스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더 이제 앞단으로 가게 되면 SLI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결국엔 서비스 레벨 인디케이터스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생각보다 많은 조직들이, 많은 SRE 팀이나 인프라 팀들이 SLO나 SLI들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어떻게든 터지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저는 최대한 그런 이제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나 아니면 팀, 아니면 엔지니어들은 SLI나 SLO 같은 거는 꼭 조직 내에서 설정하시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제 AWS에서 다양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존재하는데요. ELB부터 시작해서 게이트웨이, 다이나모DB, EC2, ECS, EKS 그의 등등들 아마 AWS에는 정말 많은 서비스가 있고, 우리가 그거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트래픽들을 만약에 그런 트래픽 인풋들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원하는 Y 값을 만들 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트래픽 서지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이제 ELB나 API 게이트웨이, DynamoDB 같이 이제 보통 매니지드 서비스 또는 서버리스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 AWS 안에 내부적으로는 내부 이제 아키텍처가 존재를 하겠죠.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메인 뭐 클러스터에서 2개 이상의 노드를 갖고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메인 노드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노드, 그다음 세컨더리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 트래픽이 만약에 리퀘스트가 들어온다면 이제 프라이머리 노드에서 그걸 처리를 하고 있다가 프라이머리 노드가 더 이상 처리하지 못하는 수준이 들어오면 세컨더리 노드들을 이제 스케일 업하게 될 거고요. 그 스케일 업 한 다음에 세컨더리에 이제 프라이머리 지위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가 이제 세컨더리로 이제 변신을 하면서 그 다음에 따라서 스케일 업하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클러스터 아키텍처를 갖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다이나모DB도 마찬가지고 API 게이트웨이, 뭐 ELB 안쪽에 그런 아키텍처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트래픽들을 이런 이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언제 스케일 업, 아웃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이나모DB의 문서 다큐멘테이션을 보시면 30분 내에 최대 피크 트래픽의 그 2배 이상을 우리가 스케일 업 할 거야 라고 이제 문서에 적혀져 있는데요. 근데 정말 리얼에서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10분 안에 될 때도 있고요. 갑자기 30분 내내 했는데도 이게 스케일 아웃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저희가 오늘 리퀘스트들이 파티션을 어디에 때리는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움직이는지 잘 모릅니다. 언제 스케일 업 되는지 아웃 되는지. 그래서 뭐 ELB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엔터프라이즈 정말 잘 구성하시는 분들 보면 ELB를 이제 멀티 레이어로 구성을 많이들 하시죠. 이제 되게 안전하게 돈은 많이 나가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이구 에러를 최대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EC2, ECS, EKS도 이제 사용하시는, 물론 이제 파게이트 같은 제품들도 있지만 결국에 노드를 이제 EC2로 구성하게 되면은 우리 처음에는 이제 50%를 걸고 이제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제 뭐 비즈니스에서 뭐 커머스 사이트에서 이벤트를 했는데 서버가 터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안 되겠다. 우리 그 서버 EC2 인스턴스가 워밍업이 한 1분에서 3분 정도 걸리니까 좀 더 앞단에서 우리는 이제 스케일 아웃 해야 돼. 그러면 이제 30으로 내려보고 이제 계속 이제 조금씩 내려보면서 이걸 컨트롤 하다가 더 이상 계속 터지면 안 되지 하고 10까지 내렸다가 너무 내리면 또 너무 빠르게 스케일 아웃돼서 막 서버 몇백 대씩 갑자기 켜지고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람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업들 또는 이제 인프라를 관리하는 팀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고객 경험이 가장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조직들은 일단 오버 프로비저닝 해놓습니다. 일단 터지지 않게 늘려놓고요.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뭐 컴퓨팅 리소스들, 그 다음에 다양한 레이어들을 다 오버 프로비저닝 해놓습니다. 사실 오버 프로비저닝 해놓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이제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다만 이제 오버 프로비저닝의 가장 최대 단점은 결국에는 비용일 겁니다. 무지막지한 이제 비용이 나오게 시작하면은 이제 다시 줄여야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또는 이제 특정 이벤트, 뭐 세일 이벤트나 뭐 비즈니스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만 이제 늘리자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인프라 팀의 엔지니어들을 대기시켜 놓고, 그러면은 그 전에 뭐 1시간 전이든 하루 전이든 미리 이제 수동으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그런 대책을 하거나, 또는 아예 우리는 비용을 최소화하자라는 전략을 갖게 되면 어떻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CPU 유틸라이제이션이나 다양한 이제 매트릭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그러면 왜 생기는지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지정했던 SLO랑 오토 스케일링을 다룰 수 있는 매트릭들에서의 간격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SLI나 SLO를 설정할 때 보면 availability, latency 뭐 이런 식의 이제 지표들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막상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을 걸어야 될 때를 보면 CPU나 뭐 네트워크 뭐 이런 디스크 IO 이런 매트릭들을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SLI랑 이 오토스케일링 다룰 수 있는 이 지표랑은 서로 다른 거죠, 사실은. 연관관계를 이제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또는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오토스케일링이 한 번에 해결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트래픽과 스케일링은 통합적으로 또 그리고 유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가장 쉽게는 이제 AWS 안에서는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커스텀 매트릭들을 클라우드 와치에 전송하고 거기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해서 트리거링을 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캐다 같은 제품들을 이제 오픈소스 솔루션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의 경우는 이것들보다 더 다양한 경우들의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오토스케일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이거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트래픽과 스케일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6가지 예제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사실은 이 6가지 예제 말고도 더 다양한 테크닉들, 전략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요즘에는 이제 MSA 구조를 흔히 이제 많이들 이제 아키텍처를 구현을 하시는데요. MSA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 드리븐으로 이제 설계를 아마 이제 컨셉션 레벨이랑 스페시피케이션 레벨에서 그러니까 설계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서비스들을 다 나누실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마다의 아예 디펜던시가 없을 수는 없고, 이제 서비스마다 이제 디펜던시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제 중 하나는 이제 뭐 커머스 사이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커머스 사이트에 프로덕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서비스가 하나가 있고, 그 프로덕트 서비스가 이제 안에는 리뷰랑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더 수에 대한 이제 서비스를 불러와야 되고, 또 리뷰 안에는 이제 레이팅을 불러오는 서비스를 이제 디펜던트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때 프로덕트 서비스에 10개 정도의 리퀘스트가 오다가 100개의 리퀘스트로 갑자기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리퀘스트에 따라서 프로덕트 서비스를 1개에서 10개로 증가시킬 때, 그러면 논리적으로 너무 쉬운 생각입니다. 그냥 프로덕트가 디펜던트한 이 리뷰랑 오더 서비스를 같이 1개에서 10개로 같이 늘리면 돼요. 터지지 않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뷰에 디펜던트한 레이팅 서비스 역시도 같이 증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웨이브 오토스케일 안쪽에 있는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매트릭들을 사용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 안에 있는 디플로이먼트를 이제 스케일링 관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플랜들을 짜게 될 건지 이제 예제이고요. 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정의를 보시고, 그다음에 스케일링 컴포넌트, 그다음에 어떤 전략들을 사용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데피니션을 이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만드는 것처럼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키알리로 이제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트래픽을 이제 소개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는 지금 오픈소스 그 트래픽은 K6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키알리에서 보시면 이제 트래픽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쿠버네티스의 지금 이제 팟들이 어떻게 이제 올라와 있는지 보이고, 오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플랜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앞에 어서 보셨듯이 프로덕트 서비스의 리퀘스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프로덕트 서비스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덕트 서비스가 늘어난 개수를 보고 이제 뒤에 있는 오더 서버가 같이 이제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래픽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시면 팟이 오더 서버가 이제 그 지표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한 값이 이제 적용되게 됩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제 팟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팟들이 올라와서 이제 아까 이제 한 개만 있던 팟에서 이제 10개의 팟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MSA 구조에서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것과 함께 스케일 아웃을 할 수가 있냐면, 커머스 예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커머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통 이제 하는 유저들의 플로우를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 메인에 가서 우리가 이제 상품 리스트를 보거나 또는 검색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유저가 상품 디테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품이 내가 좋아하는 상품들이 있으면 장바구니에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하다가 장바구니에 이제 쌓인 것들을 결제를 하게 되는, 기본적으로 커머스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각 그 비즈니스 플로우에 맞춰서 스케일 아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앱 메인에 우리가 지금 1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리스팅 서비스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에서 이제 리얼 유저 모니터링을 하게 되실 텐데요. 그 지표를 가지고 이제 리스팅 서비스면 10개를 늘릴 수가 있고요. 또는 지금 장바구니, 액티브한 장바구니가 우리가 몇 개가 있는지를 지정을 알고 있다면 이들이 이제 앞으로 결제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그 지표를 보고 이제 페이먼트 서비스 같은 거를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스케일 아웃을 그냥 아예 평소에 스케일 아웃을 할 필요가 없이 각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지표들을 보고 스케일 아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예제를 하나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은 똑같이 이제 매니페스트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매트릭을 보게 될 거고, 또 이제 역시나 쿠버네티스 디플로이먼트를 이제 다루게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스케일링 플랜을 작성을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각 페이지 또는 이제 모바일의 그런 비즈니스 매트릭들을 이용해서 각 서비스들을 우리가 스케일 아웃 할 거야라는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과정으로 이제 이 오토스케일링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RU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얼 유저 모니터링을 이제 보면서 이제 실제 유저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MS의 디펜던트하게 스케일 아웃하는 구조와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따라서 스케일 아웃하는 이런 두 가지의 방법론을 같이 겸하시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좀 더 원활하게 스케일 아웃 인을 관리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트래픽이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트래픽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래픽이 이제 더 많이 쌓이게 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스케일 아웃 때는 이런 전략들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들을 특히 큰 조직일수록 MSA 구조 안쪽에 서비스들이 뭐 10개, 20개가 아니라 한 1000개 정도 전후로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급의 조직들은 저는 이런 전략들을 꼭 구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접근 방향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아시다시피 람다 같은 경우에는 리저널 쿼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쿼타를 우리가 만약 이건 이제 가상인데 각 서비스들을 다 람다로 만약에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 람다들의 쿼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거를 보통 지정을 하죠. 그래서 리저브들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뭐 아무리 요청을 해봐도 뭐 1000개부터 시작해서 10,000개, 몇만 개까지밖에 그 쿼타가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한정된 쿼타 안에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방향성으로 N메인에 만약에 그 유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어. 그러면 거기에 맞는 람다들을 쿼타를 더 늘려주면 되는 거고요. 또는 나중에 뭐 뒷단에 더 많은 유저들이 들어가게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리저브드 쿼타를 좀 더 조절하는 그런 다이나믹하게 조절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개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스케일 아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다면 사실은 무조건 스케일 아웃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무조건 스케일 아웃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상황들이 좀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물론 데이터베이스도 클러스터로 구성해서 뭐 리드 이제 노드들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리드 노드들이 몇백 테라짜리를 갖고 있다면 쉽게 스케일 아웃 되기는 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DB가 터져버리면 결국 그 앞단에 있는 컴퓨팅 리소스들이 전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트래픽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 테크닉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지금 이제 터지기 전에 예를 들면 뭐 CPU 같은 부분들이 뭐 7, 80% 정도 올라왔으면은 그러면은 더 올라가면 터질 것 같으니 이제 AWS 와프 같은 제품을 통해서 앞단에서 이제 스로틀링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와프 안에는 이제 레이트 리미팅 같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지표를 보고 그러면 AWS 와프의 레일 리밋을 이제 어느 정도 걸어줘서 잠깐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바빴던 일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다시 그 레일 리밋 기능을 제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이제 우리가 트래픽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전반적인 인프라를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비슷한 접근인데요. 앞에 AWS 와프뿐만 아니라 뭐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 이스티오 같은데 안에 엠보이 같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엠보이 안에서 이제 트래픽을 딜레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데이터베이스에 보틀렉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이스티오에다가 이제 신호를 주는 매니페스트를 바꿔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딜레이를 몇 초 정도 줘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클라이언트 부분에서 장애가 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는 분명히 리트라이 전략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가 나더라도 결국 리트라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고객은 이제 원하는 답을 얻게 될 텐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테크닉을 구사하는 중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프라의 전반적인 보호를 위해서 이 테크닉을 사용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이 데이터베이스처럼 터지지 않아야 되는 제품을 위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예제도 보시면 이제 앞에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이번에는 이제 이스티오를 컨트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약에 RDS에 어떤 트래픽들이 지표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스티오에는 이제 딜레이를 주는 그런 예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해당 플랜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이제 트래픽을 이제 주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 트래픽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트래픽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트래픽을 이제 쏟게 되는데, 이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바쁘다는 거를 이제 인지하게 되면, 이제, 네, 클라우드 와치에서 데이터베이스 지표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표에 점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점점 바빠지게 됩니다. 현재보다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에 로드를 주게 되고요. 그러면 위에서 지정했던 이제 플랜 중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특정 이제 CPU 유틸라이제이션 이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 쿠버네티스 패치를 통해서 이스티오에 딜레이를 조라라는 플랜이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제 이스티오 매니페스트 이제 정의들이고요. 키알리에 보시면 네, 지표들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이스티오에 있는 트래픽을 딜레이 시켜주는 옵션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하나 더 남았네요.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 관리하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타임 베스트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서비스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만 운행하는 서비스라고 하면은 점심에서 저녁 사이 이때 가장 많은 트래픽이 일어날 거고, 이때를 기준으로 이제 스케일 인아웃을 조절하는 기본적인 전략들을 구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벽 시간대에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써서, 그래서 이 타임 베이스드 스케일링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MSA 스케일링 전략들, 그 다음에 트래픽 스로틀링을 통해서 보호하는 전략들, 여러 가지 전략들을 구사하면서 인프라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컨트롤하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정했던 SLO를 어떻게 이제 목표로 그거를 이제 구현해 내느냐를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좀 더 유연하게 내가 직접 엔지니어가 모두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한두 가지의 컴퓨팅 리소스 뭐 서비스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AWS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편하게 활용을 하고 연동을 하고, 또한 매트릭들도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매트릭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오픈소스 매트릭 콜렉터 같이 텔레그래프나 벡터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또한 그냥 트리거링을 단순히 그냥 논리적으로만 구현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익스프레션 또는 크론 익스프레션 같은 걸로 다양하게 이것들 트리거링을 할 수 있고, 또한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언제 스케일링이 아웃되는지 인되는지 이런 히스토리 관리가 나중에는 결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팀이 우리가 사후에 팀 내 리뷰를 했을 때 이런 리뷰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돼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하실 때는 항상 SLO를 꼭 지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들을 구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려면 결국에는 탄탄한 옵저버빌리티를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뭐 MSA 구조나 보통 디커플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결국엔 우리가 마주하는 고객의 HTTP 리퀘스트 하나가 우리가 설계한 인프라의 모든 레이어를 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인프라의 모든 레이어들이 서로 각각 노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컨텍스트에 맞춰서 그리고 그 인프라 컨텍스트에 맞춰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 하나의 HTTP를 처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동화를 하는 걸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